에너지원을 거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섹터 변동성이 굉장히 없는 섹터인데요. 지난 한 달간 그래도 좀 주요 이슈들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발간하는 위클리 자료들 모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13일에 오후였죠. 그때 전력시장의 공급 예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력 수급 위비 경보가 나오기까지는 한 4기가 정도가량의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DR이라든지 ESS 그리고 그 당시 시운전하던 그런 발전소들을 감안하면은 사실 이게 블랙아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력 수급 위기 경보가 좀 해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비율도 지금 10% 중후반까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논란이 되는 이유는 10% 이하로 공급 예비를 하반하겠다는 이런 시그널 때문인데요. 사실 7월 13일 이 정도 되면 사실 전력 수요 성수기는 맞지만 최성수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8월 중순 정도가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요가 높고요. 요때 맞춰서 전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잘 조정이 되는 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것들도 이런 이슈에 좀 맞닿아 있는데요. 월성, 신월성, 한울 이런 것들이 원전 한 두세 개 정도가 계획 예방 정비 일정을 좀 앞당겨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에 있어서 이제 이게 탈원전 정책이 다시 후퇴를 한 거 아니냐,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좀 앞서 나간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된 원전이 재가동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전력 수급이 타이트했다면은 이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그냥 예방정비 일정 한 1, 2주 정도 땡겨온 거는 사실 그냥 전력 수급이 살짝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던 7월 10 중순이어갖고 이런 어떤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있다 이 정도로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특별하게 이슈는 없었고요. 2011년에 정전이 있었던 게 9월이었습니다. 8월이라는 성수기가 아니고요. 비수기 때 이제 공급 예비력을 이만큼 확보하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갖고 좀 예방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예상 외로 전력 수요가 치솟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7월 달에 걱정이 됐던 것도 이런 이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 일정을 땡겨서 가동한 건 잘한 일이다. 개통 운영 차원에서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이제 8월에 전력 수요 성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국면이 들어섰는데 나중에 있을 혹시나 2011년 같은 때 늦은 무더위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걱정할 우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었고 원전 정책의 전환 이런 것까지 이어질 만큼의 모멘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해서도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태양광이 피크 수요 때 기여를 하냐 마냐 이런 언론에서 이런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요거에 있어서도 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한 20기가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력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확인하는 게 한 2기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전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PPA 설비 한 11기가 그리고 자가 소비 비하인드 더 미터라고 해서 계량 계측기로 확인이 안 되는 게 4기가 정도 됩니다. 20기가로 했는데 요거는 총 설비 기준으로 요 정도 언저리 약간 언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전력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약 한 15기가 정도의 설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전력 수요 새벽 시간대 늦었다 낮 시간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패턴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이게 과거부터 이게 속자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이게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요 최대 수요 때,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이렇게 수요로 깎아먹는 그런 그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더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요 정도까지는 안 됐고 한 요 언저리 있습니다. 그럼 요 시간대가 언제냐? 그럼 이게 5시입니다. 17시고요. 그래서 이게 오후 5시 시간대는 태양광 기여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땐 출력이 떨어지니까요. 원래 곡선은
이렇게 낮아진 그림이 아니고 이 숨겨져 있던 15기가 정도의 태양광 때문에 요만큼이 됐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량기가 전부 다 붙어 있었다면은 전력 수요 피크 시간은 17시가 아니고 뭐 한 14시, 15시 요 정도가 됐겠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약간 해석에 좀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오해를 낳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7시에는 기여를 못 합니다. 뭐 이건 태양광이 가는 고유의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낮 시간대 수요를 잡아먹는 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잡아먹는다는 표현이지, 만약에 이렇게 계량이 된다면은 이때는 태양광이 많이 책임을 진다. 뭐 10% 이상 정도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있어서는 뭐 시간이라든지 이 고유가 갖는 특성, 전력 시장에서 이런 좀 맹점들을 좀 많이 알고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 가서 뭐 태양광이 점점 더 많이 보급이 되겠죠. 뭐 탄소 중립 시나리오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이 비중이 높아지는 시간대에 있어서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계속 곡선이 내려가겠죠.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려가긴 않겠지만 어쨌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5시, 오후 5시 태양광 출이 떨어지는 시점에 이 수급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수요랑 공급하고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일치하지 않으면은 전력 수급에 이제 타이트하게 문제가 생기면서 뭐 블랙아웃이라든지 뭐 그냥 진짜 정전이라든지 이런 계통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7시에는 태양광 비중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다른 발전기로 맞춰줘야 되는 이게 출력 상승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LNG나 이런 좀 급전성, 속도가 빠른 그런 전원들, 뭐 ESS라든지 양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걱정할 요인은 없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런 소극성 자원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C 가중치가 최근에 또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3년마다 개정이 되는 거고요. 2018년 6월인가 그때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건 2024년 하반기 정도나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또 새로운 가중치가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연료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시행 전에 0.1을 깎아놨고요. 부생수소 활용할 땐 다시 0.1을 플러스, 에너지 효율 60% 이상, 65% 이상일 땐 플러스 0.2. 요거는 전기랑 열 합해서 종합 에너지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이미아 태양광은 기존 0.7에서 0.5로 0.2 줄었고요. 해상풍력은 기존에 초안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 가중치가 상향이 됐고 연계 거리 그리고 수심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 가중치가 붙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2024년 가중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중간에 과도기적인 성격을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준공이 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2023년 말 2024년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착공이나 이런 것들 인허가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다는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은 2024년 하반기 가중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게 아무래도 여기서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제 예상 가중치를 미리 제공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받는 가중치는 설비 확인 시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난달에 확정된 이 REC 가중치를 봤을 때 해상풍력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요 정도 가중치에서도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중치가 새롭게 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이게 확정은 아닐 것이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뭐 세 가지 초안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원문을 보고 싶긴데 아직 보진 못했고요.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이제 석탄하고 LNG 발전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1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을 유지하고요. 이항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그만큼 LNG 발전으로 대응을 하고요. 3항 같은 경우는 둘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게 3항이 가장 급진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상으로는 카본 프리가 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1, 2항 정도까지는 그래도 탄소가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9월 말까지 의견 수렴하고 10월 말에 최종안이 발표가 됩니다. 저는 이런 어떤 발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실현 가능하냐라는 거 계산상으로 이게
앞뒤가 맞냐라는 거 좀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50년이라는 거는 정말 긴 시간이 남은 거고요. 지금은 방향성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속도 그리고 강도 이런 것들은 차차 진행이 되면서 그런 거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 있어서 이제 앞으로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은 발전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단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7년 5월 이번 정부 출범하고 그리고 전에서 이제 대선에서 정책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번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책적 어떤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탄소 중립에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믹스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일단 수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원자력과 리뉴어블 이게 약간 어떤 대립 구도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서로가 이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것들은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요걸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견 수렴의 장으로 나오기보다는 약간 방치해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든 정부든 어쨌든 방향성을 갖고 제시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는 거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다음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원을 거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에너지원을 줄이겠다라는 입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축소한다는 그런 그림인 건 맞는데 그 장기적으로도 이게 담보할 수 있느냐, 요거 없이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요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지 못하고 있고 요거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큰 해결책,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발전 단가 쪽이겠죠. 요금을 올리면 됩니다. 뭐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석탄설전소 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 이안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 중단한다고 했는데 뭐 2050 몇 년까지 설계 수명 남아 있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발전소 어떻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뭐 고민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에 맞춰서 어떻게든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마진이 있다면은 여기 마진에 맞춰서 참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넉넉한 설비만 있으면은 사실 전력수요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마진을 맞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요금 혹은 세금이 되겠죠. 세금보다는 아무래도 요금이 좀 더 적정한 시장 조정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전 전기요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정상화 시키더라도 사실 이런 논쟁은 그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사람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기요금 각 가정마다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여름엔 좀 많이 나오겠지만 평상시에는 5만 원 언저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각자 이제 뭐 통신 요금 많이 쓰시죠. 만약에 뭐 4인 가구 기준이라고 했을 때 다 개통했을 때 최소 2, 30만 원씩 나오실 것 같은데 이런 거 감안하면은 전기요금은 진짜 한전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구나. 자기 자본 파먹으면서 전기요금 싸게 공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2배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사실 거진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55조 원이거든요. 전력 매출이요. 여기 2배가 되면 110조 원이 됩니다. 지금 뭐 BEP 레벨,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되는 레벨이 도달하려면 영업이익 한 6에서 7조 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55조 원 늘어버리면 사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55조 원씩 땡겨오면은 나중 가면은 이런 논쟁 필요 없이 연료비 코스트 재료인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거 열심히 깔아도 충분히 다 소화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 되면 오히려 이런 지금 요금 올려놓은 것들이 나중에 코스트 세이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방향성 자체는 저는 무슨 발전을 선택하든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 서로 맞다 아니다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는 좀 건설적인 고민을 하는 게 뭐 좀 말은 좀 편하게 보이긴 하지만 좀 더 건설적인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이슈는 좀 이 정도 간략하게 전달을 좀 드렸고요.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단순히 교양 수업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 준비된 자료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